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올해 프로야구 MVP 선수 바로 서건창 선수인데요. 2006년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수상한 류현진 선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첫 신인왕 출신 MVP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 선수의 야구 인생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 선수의 야구 인생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한 채 LG 신고 선수, 그러니까 연습생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1년 만에 LG에서 또 방출이 됐었죠. 간신히 넥센에서 신고 선수로 입단해서 오늘날 서 선수가 있기까지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이건 마치 하위권 성적의 학생이 사법고시를,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만큼 야구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작심 인터뷰, 바로 이 서건창 선수 연결하겠습니다. 서 선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셨죠?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죠? 네. 어느 정도 좋으셨어요? 글쎄요, 그동안 진짜 제가 꿈은 꿔왔었지만 이렇게 큰 상을 금방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었는데요. 예. 그냥 너무 좋았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또 마음고생도 많고. 단 이제는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이 저한테 약이 된 부분도 있고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약이 됐죠. 됐으니까 지금 최정상에 오른 건데, 다른 보도 보니까 어머님의 정성이 각별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뒷바라지 잘해주시고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항상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게끔 옆에서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가 보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 옆을 지켜주는 게 가족이죠. 잘 될 때만 옆에 있으면 그게 가족입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 여쭤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혼자 키우신 거죠? 우리 서 선수를.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꿈의 기록 200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프로야구가 82년에 생겼죠. 그죠? 네.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역사 속에서 처음 나온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거 대단한 기록인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먼저 전에 이종범 지금 선배님께서 기록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예. 정말 저는 우상으로 생각을 했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런 새 선배님과 일단 이름을 같이 온다는 것 자체는 일단 영광이고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도 주셨고,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기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에서 안타 치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도와줘요? 예? 진짜 혼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하루에? 한참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뭐 그 이상일 때도 있었고요. 그냥 남들 다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은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주로 어떤 훈련을 하십니까? 뭐 야구의 뭐 기술적인 부분도 뭐 하려면 굉장히 많고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뭐 거기에 뭐 더 붙일 게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요. 뭐 러닝 훈련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 하려면. 그렇군요. 제가 앞서도 잠깐 여쭤봤는데 LG에서 1년 만에 방출이 되고 경찰 야구단에도 불합격이 되고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네. 그러고 다시 신고 선수 입단. 이거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첫 번째 팀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하셨는데 여기에 군대 갈 때 야 이거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도태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을 법해요. 네, 뭐 그런 상황이 뭐 지금 이럴 시기 이 나이에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예. 오히려 군대를 어차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래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마음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 군대에서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군대? 저는 그 부대에서 그냥 유병소에서 네. 근무하는 그런 유병조에서? 네. 그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군대에서. 네, 밖에서 있을 때는 뭐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죠. 아니, 삽질하고 뭐 이런 거야. 운동이 아니죠. 노동이죠, 그거는. 예? 아유, 어쨌든 그 인간 승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예? 지금 1223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욕심 안 부리고 홈런보다 안타를 보고 친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뭐 욕심을 안 부리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제가 원래가 뭐 홈런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냥 뭐 홈런 안타 정하지 않고 뭐 잘 맞으면은 홈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파워를 좀 늘려서, 다른 꼭 안타만 치는 게 아니라 홈런을 치는 선수도 나중에는 꼭 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0337님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야구와 서선수를 통해 정말 인생을 배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7491님 롤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있으세요? 네, 저는 어려덥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범 선수 가장 먼저. 예. 야, 이종범 선수 기분 좋겠다. 예? 이종범 선수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게 일단은 이종범 선수가 가장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선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이유에서 그거 말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해태 타이거즈를 저는 보면서 그래도 그 당시 선배님 활약하는 걸 보면서 꿈을 키웠었고 어렸을 때 예. 같은 지역의 선배님이셨고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거의 경기를 거의 지배하듯이 혼자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 지을 정도로 그런 큰 활약을 펼치셨는데요. 안타면 안타, 도루면 도루, 홈런이면 홈런, 빠지는 거 하나 없이 플레이하시는 거 보고 저는 어렸을 때 감탄하면서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제 또 다른 후배 선수들이 서건창 선수를 또 롤모델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선수들은 아마 롤모델이 서건창 선수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선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아직 누구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 아직 좀 부족한 일인 것 같긴 한데요.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죠. 사실 제가 롤모델 될 만합니다. 이렇게 건방 떨면 안 되죠. 예. 정말 사실 굳이 저도 그 이군에 있었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은 선수들이 노력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노력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자기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이렇게 1군 무대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 서 선수는 타격폼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바꾸는 게 무지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바꾸는 거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폼을 몸에 익히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다들 야구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타격폼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려기보다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가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요. 만들려고 안 해서 오히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서건창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나 이런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요. 왜요? 네,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당장 빠른 시일이 아니더라도 좀 길게 잡더라도 천천히 한 단계씩 가다 보면은 그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참 올해 25이잖아요. 우리 서 선수가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속이 깊은 얘기만 계속 하시네요. 진짜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속이 굉장히 깊은 사람 같아요, 진짜. 예? 또 그러니까 그런 고생 속에서도 또 오늘의 영광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즌 끝났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예. 이제 쉬시는 거죠? 얼마나 쉬세요? 저희가 이번에 시즌이 좀 많이 늦게 끝난 편이어가지고요. 예. 쉬는 시간을 길게는 못 가져갈 것 같고, 지금도 일단은 쉬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 앞으로 쉴 내에 이제 꼭 기술훈련은 아니더라도 다시 몸 만드는데 내년 준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예. 예. 그래도 쉴 때는 뭐 하고 쉬세요? 그냥 일단 야구는 그냥. 당연하죠. 쉬고요. 게임을 네. 하는지, 영화를 보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가생활 즐기고, 일단은 인사드릴 분도 너무 많고요. 일단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행 가려고요? 예. 아직 특별히 계획한 건 없는데요. 예. 가족들과 여행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 같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건창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 야구란 어떤 건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저한테는 그런 건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해야 되고,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요.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어떤 선수나 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가슴에 한번 테니스 한번 달고 뛰는 게 목표지 않나. 당연하죠. 네. 항상 그냥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슴에 태극기 꼭 다실 거예요. 저 도쿄올림픽부터는 다시 야구 되살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림픽 종목에.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꼭 그렇게 가슴에 태극기 다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쉴 때는 푹 쉬어야지 또 할 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 일단은 푹 쉬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야구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서 선수는 더 큰 선수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타 제조기 2014 MVP 서건창 선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하죠.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대회. 이게 우리나라에서 10년 만에 열린다고 그러네요. 네.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나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이나 1년에 한 시즌에 한 6개 정도 대회가 열립니다. 예.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는 지난해 소치올림픽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예. 이번에 열리는 대회는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대회입니다. 내일부터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열리는 대회. 이번 시즌은 지난번 1차 대회를 일본에서 열렸고 이번에 2차 대회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은 원래는 1971년도에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지어졌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실내 링크로 개조가 됐고 지금 사실 오래되고 해서 개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빙질의 그 온도라든지 실내 기온이라든지 이런 걸 국제 수준에 맞춰서 이번 대회를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물론 여기가 아니지만 그 평창올림픽에 대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 80여 명 정도 인력들이 투입돼서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거를 배우게 되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상화 선수, 박승희 선수, 이승훈 선수 뭐 이런 유명한 선수들 모두 출전하죠? 네. 소치올림픽에서 여자 50m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 선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500m에서 두 차례 모두 다 우승을 장식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팬들 앞에 다시 서고요. 그리고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박승희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전하는데 1차 월드컵에서는 디비전 B라고 해서요. 2부 리그에 소속이 돼서 뛰었어요. 아무래도 기록이 스피드 스케이팅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2차 레이스에서 디비전 B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격이 돼서 이번 대회는 디비전 A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최고 선수랑 같이 뛰게 되고요. 모태범 선수나 이승우 선수랑 모두 출전을 하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황제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크라머 선수도 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여자 대표팀의 간판인 비스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중국의 장호 이런 선수도 와서요. 세계 모든 선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카타르 도하가 그 월드컵 대회가 이제 월드컵이 여기서 2022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2019년에 이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유치했는데 어떻게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열리는 데에도 에어컨 틀어주나요? 일단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 대구나 뭐 다른 나라에서 열릴 때 대부분 8월에 열렸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카타르 도하가 8월에 너무 무더우니까 2개월 정도 뒤로 밀어서 10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10월에 아침 기온이 35도라고 하고요. 아이고. 저녁이 30도인데 이 정도 기온이 일본이랑 비슷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피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밤 경기 위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랬는데 저도 카타르 가면 월드컵 대회도 유치를 했고 또 2006년도 도하아시안 게임도 도하아시안 게임 이미 치렀고 2024년 월드컵 유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예. 카타르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 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고요. 아시다시피 해외 사람들도 다수 외국인들도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방되고 이렇게 외부를 자꾸 나가려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스포츠 이벤트에서 상당히 적극적 유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치르냐죠. 예. 제가 2000년도 도하아시안 게임 때 갔는데 그때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버스도 사실 없었고 해서 밥 먹을 데도 없어서 전 세계에 온 기자들을
자기네 그 식당 안에서 다 밥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프라가 없었는데 뭐 앞으로 월드컵 치르고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준비도 하지 인프라는 이제 좋아질 텐데요. 어쨌든 인프라도 잘 구축을 하고 그리고 날씨에 대한 문제나 선수들의 건강 문제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회를 치러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9944님, 서선수, 저보다 10살 넘게 어린 선수지만 정말 배울 게 많네요. 저는 한참 어리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8055님, 서선수 저희 가족도 많이 응원했습니다. 노력의 결실이 지금의 대기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예쁩니다. 예, 저도 아주 대견한 젊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얼마 전에 통과한 세모녀법,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빈곤층들이 도저히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법, 제도적 예산 관련 대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 법 통과됐으면 문제 해결됐을까요?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새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어떤 변호사님들은 종편을 주름 잡고 계시고, 예? 그리고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같은 분은 또 이렇게 공익단체, 시민단체에서 상근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이 공익 변호사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최근 변호사가 사양산업이라서요. 그렇게. 교수도 사양산업이에요, 사실은. 네, 다 네. 사양산업입니다, 요새는. 아유, 또 이렇게 겸손까지 하시네. 예. 아유,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셔서 그렇지 미모와 겸손과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신 게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이신데. 자.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민단체는 예.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즘 아마 국민들께서도 무슨 공감, 뭐 희망법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돈벌이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공익활동에 아예 전념하기 위해서 따로 공익모품도 만들고 또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뭐 노동단체 상근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한 줄잡아 한 50여 명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엄청 많이 저희 시민사회단체 활력도 주고 보통 시민들 억울한 사연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상담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복지 분야에도 우리 김남희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복지운동도 큰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그렇죠. 네. 자, 세모녀법 얘기해보죠. 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세모녀법 우선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일부 진전된 점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 선정 기준 및 수급 기준이라고 해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준인 최저 생계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바뀐 법에는 그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좀 역할로 축소되고 각 급여를 부처별로 쪼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는 그 교육부가, 주거급여는 교통부가 이렇게 부처별로 나누게 되어 있고요. 그 부처별로 지급하는 기준이나 선정하는 기준을 각기 다르구나. 예, 중위소득의 30%, 40%, 50%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더 넓게 많은 분들을 보호해준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실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생계나 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는 조금 늘어났는데 주거급여는 대신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이제 빈곤층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고교 무상교육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 보장 수준이 늘어난 건 없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그렇죠, 부양의무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이건 법에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그 논의 과정에서 원래는 그 부양의무자 가구가 최저 생계비보다 185% 정도만 돼도 부양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 수준으로 좀 올렸어요. 400만 원, 월 400만 원 이상, 아니,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월 40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부양의무를 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는 한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양의무자의 뭐 자식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사위 이런 사람들로부터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만 이 사람의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실제 그 수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식들과 관계가 이렇게 좀 소원할 경우에는 이런 걸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제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고요.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원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소원한데 사위, 며느리 또는 경증 장애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분들에게도 이제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주니까 사실은 더 이분들에게 사실 부양 의무를 요구하기 요즘 세상에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이 좀 그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게 사위 며느리는 아무래도 친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부모로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당위론적인 얘기고 그렇죠. 실제는 자기 부모는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 지금 우리 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아 사위 며느리야 더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남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전에는 그래도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개념하에 딱 최저생계비 이상은
이렇게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각 부처별로 쪼개져 버렸으니까 각 부처의 판단, 기준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잘못하면 예산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지금 우리 복지단체들이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세모녀법이면 세모녀의 비극을 막자고 해서 세모녀법인데 우리 김남희 변호사께 여쭤보는 게 그 예방이 돼요 이게? 네, 그게 가장 법이 통과가 되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정부에서는 세모녀법이 통과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세모녀 사건이 이 통과된 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모녀 사건은 이분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기초법에 추정소득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나이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18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지 않는 한 얘가 노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추정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네. 참 편리한 방법이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정말 장애인이라든지 심각한 병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딸이 신용불량자고 뭐 당뇨 만성질환 앓고 있어서 일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다쳤잖아요. 출근길에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다쳐가지고 일자리를 상실한 이 정도로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정소득이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마치 정부에서는 세모녀법이 통과되면은 뭔가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추정소득 이거 되게 웃기는 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먼저 국가나 사회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준 다음에 네. 추정소득이고 뭐든 해야지. 아니 사실 실업급여를 준다라는 거는요. 일자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복지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추정소득이에요. 추정소득이 갑자기 화가 나네. 네? 실제로 그 세모녀분들은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추정소득이 적용되면 네.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유서로 보면 밀린 그 올세까지 꼬박꼬박 내신 착한 분들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저희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이 법이 통과돼도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주소득원의 소득이 끊겼으니까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역시 홍보도 제대로 안 됐다든지 예산 범위도 아주 제약이 많아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세뇨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모녀들의 비극은 사전 충분히 예방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복지단체도 엄청난 걱정입니다. 근데 마치 정부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도 말씀하세요. 네네, 긴급복지지원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개정됐냐면 조금 이제 지자체 같은데 재량을 줘서 특별 그 요건에 딱 맞지 않아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지방 재정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렇죠. 지금 뭐 무상급식 다 중단된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여기서 뭐 그 지자체 재량을 늘린다고 지자체가 과연 충분히 가난한 분들 조건에 안 맞아도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긴급복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원칙은 1개월, 늘려봤자 3개월, 최대한 늘려봤자 6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또 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봉책인데 이게 뭐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 이 빈곤한 분들 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안이 되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자체 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요? 강원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옷 사느라고 4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북도 의회는 버스 사느라고 2억 내놓으라 그러고. 예. 우리 국민들도 저희 우리 대한민국 고관대 나는데 자원외교 막 4대강 생각하면 어째 그런데 돈 쓰고 맞습니다. 복지 안 쓰냐고 난리가 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아직 빈민들이니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에 처하게 되면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실 복지제도라는 게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잘 안내가 되고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또 복지 공무원이나 이 복지 쪽엔 일자리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도 제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부정수급자 잡는다고 그거 잡는 데만 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뭐 일부 필요한 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좀 아쉽다. 예. 늘려도 모자랄 판에 축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알리는 공표의 기능이고 알아야지 뭘 지키고 알아야지 요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통과된 법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 법 통과되자마자 바꿔야죠. 그러면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 했으면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고 이제 상임위 단계이긴 한데요. 이제 그 사각지대가 지금 아직도 그 빈곤 최저생계비 미만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추정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117만 명이라고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 최대한 15만 명 정도 구제된다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하고요.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양의무자 제도라든지 그 추정소득 같은 제도는 점점 없애버리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정말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 부모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실부양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부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지금 우선은 그 논의 과정에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정부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지원하는 것도 부양의무자 적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거를 폐지하고 생생낸다. 네, 그걸 가지고 그거 머리 좋네. 네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부양의무자 제도를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부터라도 조금씩 폐지해 나가고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란 말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효도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 더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 안 되는 면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도 있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그것을 이 일종의 이제 도리의 영역을 법으로 갖다 놓고 너희들이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너네 부모들이나 너네 집에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굉장히 대단히 현대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남 변호사 아주 말씀 잘했는데 일단은 도와주고 대신에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미덕이고 또 그러면 국민 세금도 일부 줄일 수 있으니까 부양을 열심히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칭찬해주고 세금 공제도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부양을 촉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선순환 구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없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양 열심히 하려고 사람들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가야지 너가 의무 있으니까 막 사위 며느리한테까지 그걸 부과해가지고 그럼 그 부모님이 뭐가 되냐면요 사위나 며느리한테 부양 의무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어느 부모님이 그러십니까? 네, 요구를 못해요. 교수님도 아까 이야기 주신 것처럼 서로 민망하고 황당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양의무자라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양의무 자식들이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럴 경우에는 서로 외면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손 벌릴까봐.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금융정보 이거 받아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아내면은 이제 자식들한테 또 피해가 갈까봐 알아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예 그게 포기각서를 써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 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세계전 최고잖아요. 다 이런 비극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정부도 어떤 그 대책을 세울 때 그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독거노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만큼 기존에 있어서의 가족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아니 여기 며느리 사위까지 자꾸 덧붙인다는 건 이거는 사실 책임의 표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아니 그걸 뻔히 자기네들이 통계로 잡아가지고 보는데 거기다가 뭐 자꾸 사위 며느리 이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제 교수님도 독일에서 공부 많이 예, 하셔서 유럽에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뭐 심지어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 달에 막 7, 80만 원 주는 나라도 있잖아요. 스위스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시라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거는 최저생계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최저생계도 훨씬 뛰어난 개념인데 저희는 사실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럼요. 예를 들면 4인 가구 중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한 130만 원 정도 보장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130만 원을 무조건 다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100만 원 소득 있으면 30만 원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모자란 부분만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최저생계비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겨우 우리 야당 그다음에 우리 복지단체 또 김나연 변호사 같은 분들이 열심히 애써서 지켜내긴 했는데 이제 상징적 개념처럼 되어 있어요. 최저생계비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제가 엄청 걱정입니다. 4772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으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3012님. 개인의 잘못에 의한 가난이 아닌 사회 시스템에 의한 가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요, 이게 개인의 잘못에 의한 가난, 뭐 이런 것이 있다고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빈곤은 사회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 16세기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가난이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분은 아직 중세적 사고를 탈피를 못한 분들이다. 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게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가난이 사회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복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 빈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장 경제고 이제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일정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낙오자로 버려두면 그 사회 자체가 아예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빈곤인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가난하면 본인이 무능하거나 이제 대책이 없어서 가난한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야 간다는 부분을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해서 제도도 더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빈곤을 이렇게 잘 지원하고 조력을 하면요. 그분들의 이제 자활로도 연결이 되고 또 사회 통합으로 연결돼서 오히려 사회적 생산성이나 사회적 건강도는 높아만 갑니다. 그 사회적 범죄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범죄나 갈등이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맨날 우리가 듣게 되는 독거노인 자살 소식 뭐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데 발견됐다. 이거 얼마나 이 문명사회에서 못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도 없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발 요람 때 그다음에 학생 때, 노인 때라도 제대로 돕자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만큼 사회가. 영국도 복지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는 택도 없고 유럽 대륙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이런 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영국은 그거 완전히 깨진 것 같은데 어쨌든 영국이 조금 요즘 상황이 안 좋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 푸어로우 이 빈민구제법처럼 야, 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헷갈리고 있어요. 이 권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 많이 도와주는 건 좋은 거고 그런데 그냥 많이 도와주는 이유가 그냥 동정에서 도와준다는 식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네네. 헌법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가 독일 헌법 받아들여서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좋은 헌법이라고 칭찬받는 헌법인데요. 문제는 이 헌법이 현실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으로도 보장된 권리고 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들이 있는 건데 이것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진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할 텐데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아니 그렇게 또 노력은 해야죠. 실제 법으로도 이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관념 없어졌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렇죠. 기초적인 생활을 최소한의 문화적인 법에도 문화적인 생활까지를 보장해줘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오히려 사회를 건강한 생산력으로 나가는 그런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이 말은요, 독일 헌법 1조 1항에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땐 독일 헌법 1조 1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